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의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1주년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뒤로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일정으로 남미 순방에 들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우린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을 보면서 국가의 지도자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동개혁이란 이름하에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반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파문으로 요동치고 있는 전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위원장님이 작년 말에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죠. 네,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직선제였고요. 네, 민주노총에서 그전에는 대의원 투표로 다 위원장 선출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처음으로 직선제를, 조합원 직선제를 해서 당선이 되셨고요. 네, 한상균 위원장님 하면은 그전에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계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99일 옥새 파업인가요? 네, 77일. 77일. 예, 네, 예.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현재 투쟁하는 조직, 투쟁으로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국 사회 여전히 희망의 중심에 서고 역할을 하겠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저는 쌍용자동차에서 노동자로 있었고요. 그래서 쌍용자 대량 정리해고에 맞서서 77일간 옥새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조합원들과 함께 정말 국가의 포악함에 맞서서 분노를 삭히면서 살고자, 함께 살자 외쳤던 그런 투쟁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정례고와 선배 가압류, 그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나름 내 노동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 또 민주노총 위원장을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77일 파업하셨다니까 저희가 MBC가 2012년도에 170일 파업했거든요. 네. 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제조업체로서 77일 파업한다는 게 어떻게 그때 77일까지 파업을 버티셨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 그 삶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정리해고가 있을 수 있고 네. 물론 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쌍용차 그때 당시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기업의 완전한 책임하에서 정말 억울한 정리해고였거든요. 근데 그 정리해고에 대해서 또 국가는 국가가 그것을 문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온갖 갖은 탄압들을 자행하는 국가의 모습에 분노하며 여기에서 그래서 조합원들이 5기로 더 싸워야 되겠다. 네. 막 이런 역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국가가 정리해고를 남용시키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된다. 남용되는 정리해고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77일간 수도, 전기, 가스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야말로 악전고투했죠. 네. 그 사실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정부 이래 경제 성장을 시작한 뒤로 한 번도 국가가 노동자 편에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뭐 탄압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노사 간의 그 대립이 생기면 무조건 사측, 예, 소위 이제 기업층의 손을 많이 들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작년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마를 하시면서 공약으로 총파업을 내세웠거든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총파업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되게 어려운 거고 노동자들이 또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게 총파업인데 왜 총파업을 걸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런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지금 박정희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줄고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균형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사 간의 원만한 대화로서 일들이 노사관계 서로의 주장들이 큰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균형이 어무러졌어요. 각종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삼권이 헌법에는 보장돼 있으나 실물에서는 그 삼권이 무력화되고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한 이런 사회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만 터지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본가한테 더 힘을 들어줘서 공권력이라는 큰 무기를 여기다 실어줘 버렸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노동자들이 완전 자기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 세월이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밀렸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말로 해갖고 되겠냐. 우리도 필사직생의 각오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의 미래는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죠. 그래서 총파업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래는 지금 올 하반기쯤 파업하겠다라고 작년 선거 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4월로 앞당겨졌잖아요. 하반기라고 공약은 아니고요. 4월 선제적 총파업은 이미 공약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상하기를 정부가 4월 공격해올 거다 노사정으로. 그리고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비정규 종합대책, 공무원 연금개혁 이런 정부 나름대로 만들었던 프레임에 공격의 대상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노동자 전 부분이 공격의 대상이 될 거다 예측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원대를 통해서 4월 총파업들을 이미 결의를 했고 그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다는 얘기는 그걸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일단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대해서 사실상 찬반 투표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그건 적절한 지적이시고 그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우리는 선거 때 저 안상규인을 찍는 것은 총파업을 지지하는 투표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총파업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저를 찍지 말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줬던 것들은 지극히 밀렸던 지금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현장의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투표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파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네네. 지금 시기에 총파업을 제기한
이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에서 지금 주되게 그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정권이 4대 개혁을 과제를 내걸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과 관련된 게 4대 개혁 그 전 부분이 다 해당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공무원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게 4대 개혁 아닙니까? 예. 4대 개혁인데 전 부분이 다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연금과 노동개혁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체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하게는 정부가 그렇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기만 해서 저희가 파업을 결의한 건 아니다. 분명히 민주노총의 이번에 상응은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재벌 배불리기 정책으로 균형하고 있어요. 이것을 노동자 서민 살리기에 투쟁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야 된다. 거시적인 정책을. 이런 중심적인 목표가 뚜렷했고요. 그렇게 갖고 있고, 거기에 지금 강론으로 4대 개혁 중에 노동과 연금 개혁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잘못됐고, 이것은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임을 분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쟁 방침도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저희들은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연금 개혁에 대한 일정을 때려 박습니다. 일정 밖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고, 청년의 고용의 문제, 전체적인 좋은 일자리의 문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국민의 노후까지 포함되는 연금 문제, 어마어마한 중차적인 문제잖아요. 이걸 갖다가 번개불이 콩고 먹듯이 뭐 5월 6일까지 연금만 마무리하고 4월 말까지 노동부분 개혁을 마무리해라. 뭐 대통령 지시하면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이다. 세상은 미묘해지고 각각의 단체들의 입장들은 다양성이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모아내고 조화롭게 해결하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라, 이런 이야기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정규직에 대한 과보론들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소위 말해서 단체 협약으로 지금까지 노사관계를 맺어온 것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개입 중에는 취업규칙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일반 해고라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를 기준을 선정해가지고 자본가들이 언제든지 노동자 동의 없이도 해고를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했을 때만이 정부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청년의 일자리가 보장된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전혀 객관성도 없고 근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노동부 장관 고소고발까지 저희들이 한 상태입니다. 어제 했습니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노사관계 맺어온 것들을 일시에 지금 정부가 월권하고 있나, 이걸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현재 인사권과 고용에 대한 단체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가.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이것은 안 된다, 단체 협약 내용이 아니다. 고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임금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단협에서 빼라,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선을 어디까지 해라,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있는 중요한 지금 난맥상의 문제죠. 예. 정부 입장에서 이걸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면은, 결국 이게 이제 전부 다 기업이 조금 더 잘 돌아가게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네. 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재벌이 우리 경제를 다 좌지우지 하잖아요. 예. 그들을 통해서 내수 경제를 살리고 국내 서민들이 가계 소득을 높여가지고 서민 경제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천문학적으로 늘어가 있는 가계부채도 탕감시켜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그들이 이야기한 낙수효과거든요. 예.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가계소득도 늘린다. 근데 이건 지금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어요.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정부도 스스로 이제 가계소득을 올리지 않고 이 디플레이션으로 목전에 있는 한국 경제를 돌이킬 수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재벌한테 그러면 뭘 바랄 거냐. 재벌의 곳간에는 지금 돈이 차고 넘쳐요.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환율 정책으로 해가지고 재벌은 그냥 수출하면 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걸 투자 않고 다 쟁여놨어요. 곳간에.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낮은 임금이 있는 국가로 이전됐던 공장들을 다시 다 복귀를 시키고 있어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세제를. 그래가지고 자국의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임금 생활을 통해서 그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여전히 과거에 지금 집착되고 있는 80 뭐 경제개발했는 박정희 시대에 했던 개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여기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는 것들을 이제 현 정부도 그리고 여도 야도 다 동의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또다시 재벌한테 투자하기 좋은 요건을 만든다. 500조가 넘고 있어요. 10대 재벌에. 그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노총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 총파업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걸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 뭐 노동시장 관련된 정책 네. 보면은 뭐 정규직을 소위 중규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조금 더 정규직들이 과부되고 있기 때문에 해고라든지 이런 걸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이고 또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지금 현행 비정규직법에 보면은 2년 동안 비정규직 채용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 2년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지금 취지죠. 정부의 지금 밀어붙이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이게 뭐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연장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그에 비해서 또 이제 뭐 보면은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협의 없이 지금 밀어붙이고 방금 말씀하신 노동시장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단체 협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지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무력화 정부가 단협을 직접 대상자처럼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10년, 20년 동안 서로 타협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갈등 관계 속에서 그걸 보완해내는 거지 각각 사업장의 단협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정부가 손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예. 아니, 사람이 인사권과 노무권이라고 하기가 그래서 이걸 손배하거나 한다는데 정례그 문제를 노동자하고 합의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누가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닐 수 있겠어요. 정규직 과부하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지금 정례고가 남용이 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더 유연화를 해야 되는지 유연성이 지금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해고 면허를 지금 기업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노동자 무력합니다. 이건. 지금 정리해고와 징계해고가 되어 있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인데 여기에다 또다시 해고 면허까지 줘버리면 일대 노동자 합의 없이 그 유도에서 있잖아요. 주의와 지도가 있잖아요. 벌칙 중에. 예. 너 홍길동 너 일을 지금 잘 못하고 있어. 회사 말 안 들어. 그러면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2차 지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를 만드는 사람을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저 제주도 가서 판매로 전보를 시킨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 안 들으면 해고를 해버리겠다. 이것을 명칭을 또 정부가 내놨더라고요. 변경 해고다. 이런 명칭을 내놨어요.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과부가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파견기간 연장 문제는 우리가 처음 2년 파견제를 도입할 때 뭐라 했냐면 정부가 2년만 비정규직이 있으면 다 상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해야 할 자리 전부 정규직 될 거다. 이렇게 다 국민을 속였어요. 그렇죠. 노동자를. 근데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비정규직 근속 연수가 어떻게 돼버렸냐? 1.7년이 된 거예요, 지금.
2년 되기 전에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되풀이된 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잖아요. 내 집이라고, 내 평생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 다닌단 말입니다. 다니면 여기를 통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직장을 통해서. 근데 1.7년 만에 잘린다. 그러면 또 그 호봉이 그대로 또 다시 1.7년 이후에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면 평생 20번 직장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4년을 놀리면 20번이 아니라 10번으로 줄겠네요. 10번을 줄는데 그럼 청년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턴으로 2년, 기간제로 4년, 계약직으로 4년, 한 10년씩 돌려가지고 비참한 청년들의 삶과 노동자들의 삶을 정부가 만들겠다, 고착화시키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 단협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MBC가 2012년도에 파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회사 측에서 단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네. 발생했던 건데 네. 파업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소위 이제 파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상한 외곽으로 쫓아보내고 배치를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지 해고를 하고 싶은데 또 마음대로 해고는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뭐 변경 해고 이런 게 조항이 생긴다라면 그 MBC 같은 데는 확실하게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사람들로 새로 다 뽑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노동조합 완전 무력화되죠. 그렇죠. 회사 말을 노동조합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저걸 예. 해놓으면 예. 너 잘릴래 안 잘릴래 아니면 저기 오지로 가서 근무를 할래 여기서 네 재능을 키워갈래 이 질문지를 던지는 순간 현장 혼란에 빠져버리게 될 거라 모릅니다.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그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을 그 정부에서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업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 1998년도였죠.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인데 IMF 직후에 그때 정리해고제 파견 근로제가 처음 입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입법이 될 때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기업 측의 요구였는데 그 당시 파견 근로제법이 기업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러면 노동자 측의 요구도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이걸 허용을 하고 소위 이제 빅딜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뭐 이 정책을 정부가 내놓으면서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노동자 쪽에 어떤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반대급부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좀 확인한 바에는 예. 그런 반대급부는 없는 것이고요. 예. 내놓은 지금 사안들보다 보면 파견 기간 연장이라든지 파견업종 확대라든지 단협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일반 해고라든지 취업규칙 불균형 제도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임금체계 변경 이런 것들 각가지 사항들이 그 98년대 정리해고는 파견법하고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화두가 됐지만은 지금 현재 사항들은 완전 백화점식인데 이 하나하나 사안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한테는 치명적인 사항입니다. 이걸 다 내놓으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재벌이 투자를 하겠다든가 경제 문제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든지 청년 실업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올리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당장 중세 영세 상인을 위한 인건비 부조를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정부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예. 뭐 지금 역시 그 이 정부 들어서 뭐 별로 하는 게 안 보이는데 그것과 지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됐든 자본가들 입장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우리 노동자들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노동자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노동자들 이렇게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정부가 지금 경제 정책이 다 실패했잖아요. 예. 실패하고 남북 관계 경색되고 사실 지금 성완종 게이트로 해가지고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권력의 정통성마저 다 이러고 도덕성이 없어지고 또 약속은 신뢰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 정부가 들었을 때 뭐가 있냐면 정리하고 남용의 문제, 상시적 고용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문제 약속 이런 것들은 다 공약사항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리해고 남용의 문제를 갖다가 입법화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통로를 더 열어가는 문제를 정부가 정책을 해야 하는데 이렇지 않고 경제 문제도 걸었잖아요. 다 후퇴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정리해고가 그 안에도 쉬운 건데 일반해고라는 또 다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현장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비정규직으로 평생 전체 노동자들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앞으로 정규직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법이 통과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인가? 국가가 이렇게 가고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을 정말 세월의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이 국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노동계 입장들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노스럽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네. 정책들이고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데 그 노동계 쪽에서도 어찌됐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끊임없이 만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사정위라는 공간도 한번 활용해 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 기구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예. 특성이 있고 외국에서 이런 정도의 노정 간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MF 때도 DJ가 직접 나섰잖아요. 예. 직접 나서서 노동계와 대화를 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각이 이 정부 운영 방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박근혜 정부한테 4월 총파업을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들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대화에 나서라. 그랬을 때 노정 간의 대화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노정 간의 대화를 이야기했느냐? 그럼 노사정이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노사정의 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한국의 일자리 문제와 노동 전반의 문제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담하는 누가 봐도 사항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 사항을 갖다가 와서 들러리 서서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배불리기 위한 그런 법들을 갖다가 수임해 달라. 단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 노동자가 더 고통만을 무작정 전담해라.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거기에 보면 노동자 무력화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 이야기하자든지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를 노동자들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요구가 자기들 정책 갖고 정반대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애지당초 그런 문제의 접점은 정부의 노력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노력이 없다라고 막 애단하고 그것을 판단하면 저는 잘못된 시각이다. 저는 노동 대화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하면 언제든지 하겠다. 지금 재벌 배불리기 정책을 바꾸지 않고 한국 사회 이 경제는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름살은 펴질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 1만 원 안 올리고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는 700만, 800만의 우리 노동자들의 사람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야기해야죠, 정부가. 예. 사실 뭐 맞는 말인데요. 그때 정리해고제를 도입할 때 DJ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이렇게 주도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과제들을 지금 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노동부 차원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이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건 국가 경제정책 말씀하신 대로 전반과 지금 다 어우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노사정의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한번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노사정의가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결렬이 됐으면 왜 결렬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협상의 실패가 있었구나 나는 반성해서 문제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결렬이 되자마자 정부가 입장을 내요. 보도자를 내고 그러면서
결렬과 노사적인 결렬과 무관하게 노동시장 구조에 의한 예정대로 강행한다. 뭘라고 노사정의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이 해왔던 노사정의를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노사 간의 그러니까 노정 간의 대화하는 모양새만 아, 보여주기 예, 위한 예.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와요, 지금. 구체적으로 일정까지 노동부 장관이 아주 때려박기식으로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6월, 7월, 8월 구체적으로 하고 어제부로 각 100인 이상 사업장에 지도 지침을 다 나가고 있고 이거 뭐 강행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마유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대화가 결렬됐다는 건 한국노총과 정부 간의 대화가 결렬됐다는 그렇죠.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예, 헷갈리실까 봐 노사적인 예. 결렬을 이야기한 거고요. 예, 예. 저희는 참여를 안 했지만 예,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했고 노정 대화를 우리는 요청했고 예, 한국노총은 노사정의에 참여를 예. 했었는데 한국노총과 정부 간의 대화도 어차피 결렬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예. 결렬이 되자 정부가 결렬됐지만 정부 정책은 그대로 강행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최근에 이건 뭐 전부 다 팩트니까요. 네, 그렇죠. 지금 아까 그 이후에 지금 5월, 6월, 7월 일정까지 이미 다 내놨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정부 차원에서. 일반 해고는 뭐 7월까지 예. 마무리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하고 지금 이 사안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지금 입법이 돼야 되는 사안들 아닌가요? 입법 사항 아닙니다. 예, 그냥 국회로 시행령- 넘기는 사항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것은 어차피 이제 국회로 파견기간 연장을 포함한 비정규직 제도라든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임금 체계 뭐 이런 사항들 단협 가이드라인 요것들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가지고 각 사용자들한테 그것을 하도록 당장 5월 인단협부터 그걸 적용하라. 정부가 지금 밀고 강행을 시키고 있거든. 강제를 시키고 있어요. 네. 자본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국회를 통해서 입법하고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여해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지금 정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일반 해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 해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그냥 간단하게 시행이 된다면 이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입법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노동계에서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종파업으로 이거 부당함을 해소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뭐 다른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정부는 뭐 강행을 해버리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뭐 국회를 통해서 할 뭐 또 악법들은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 국회를 통해서 한다는 국회는 또 여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논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하는 것은 견제기구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면 끝인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절에 타임오프와 복수노조도 시행령으로 밀었거든요. 예. 밀고 나니까 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돼 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리고 뭐 그러는 입법이었잖아요. 입법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였죠,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의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무총리령으로 내릴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에 한번 어디서 형식 절차 거쳐서 망치 때려버리면 그리고 현장에 지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건 심각한 단체 협약을 말입니다. 예. 단체 협약을 개별로 있잖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MBC에 1000명 조합원이 있다. 501명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사인을 받으면 노사간에 그동안 맺은 단체 협약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무력화시켜버리고 단체 협약 무력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노동자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걸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대 병원이나 경북대 병원 같은 데는 벌써 거기 지금 정부 주도잖아요. 예. 정부 주도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이미 그걸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다. 추진해버렸어요. 네. 그런 사례가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민간 부분까지 다 확장시키겠다. 이런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노동자들은 그냥 가만히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네요. 이따가 예.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서 주는 대로 받다가 임금은 삭감하든 말든 정년 피크제 있잖아요. 예. 임금 피크제 예. 정년 연장에 따라서 한다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도
성과별로 해가지고 책정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도 다 삭감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 사람 불러가지고 지도 주의 줘가지고 배치 전환 한번 갔다가 그래도 너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점수 매겨가지고 너는 집에 가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해고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게. 지금 그런 정부 정책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네. 그 어떤 경제가 안 좋아진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노동자들만 떠안게 되잖아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다 떠안아 준다면 별로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늘 어려울 때마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해 왔죠. 예.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제가 제대로 또 노동자들이 그 고통 속에서 잘 진행되면 그 성과는 또 노동자에 들어온 게 없어요.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잔업 특권을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서 현대자동차나 삼성 대기업들을 다 그만큼 키워놨잖아요. 예. 키워놨으면 노동자들이 사실 기본급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정규직들이. 많지 않아요. 잔업특권 체라를 정말 장시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으로 임금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만큼 고통을 전담해가지고 회사를 살려왔으면 같이 이익에 대한 분배를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마치 이것을 근데 뭐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로 매도를 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들만 잘 살려고 한다 이렇게 매도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굉장히 모순이죠. 제가 평소에 그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일권하는 사회다. 저는 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 보통 뭐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규직들이 그 일자리 나누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특근이나 잔업 뭐 이런 것들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보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을 보면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뭐 1년에 한 달 정도씩을 보통 바캉스에서 휴가를 가고 이러는데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취업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1년 가봐야 뭐 저 휴가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1년 내내. 예, 나머지 기간은 뭐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는 그 저임금의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뭐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제일 OECD 국가 중에 하여튼 낮은 것 같아요. 어디 뭐 아프리카 나라들이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행복 지수가 제일 낮고 네. 노동자의 권리 지수도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권리 네. 지수가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의 아주 어려운 나라들하고 동일합니다. 예. 굉장히 수치스러운 수치예요. 예. D등급이에요, 한국이. 그 총파업으로 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 지금 뭐 4월이면은 총파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그동안 뭐 길었다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총파업을 그때 하겠다라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게 2월 말쯤이었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시민단체들이랑 함께 이제 2월 25일 날. 예, 2월 했습니다. 25일 날 네. 공식 총파업을 선언을 했었는데 그 준비는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분노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조직되는 상황이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바로 다가서서 나의 미래가 정말 참혹해진다는 것을 느끼는 조합원들은 이 총파업 당위성에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사항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취업규칙 불균형 뭐 변경이니 예. 그다음에 뭐 그럼 일반해고, 일반해고, 변경해고, 변경해고, 뭐 저성과자 대출,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었거든요. 결국 전부 노동 조건을 약화시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장이 확 와닿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이 강행되고 나면 그야말로 민주노조 운동이나 우리들의 일자리를 보전하기 어렵고 그리고 가장 이 시대의 아픔인 천만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고착화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전체 노동자 계급들 소위 2천만 계급 중에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계급들이 노동자 계급이 거의 한 7, 800만 되거든요. 800만 이상입니다, 지금.
근데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침몰하는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과연 민주노총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역사가 주는 책임이다. 그 책임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함께하겠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교조나 공무원 같이 파업권이 제약되고 있지만 이런 동지들도 힘있게 지금 파업을 결의하고 있고 금속, 건설, 화학 뭐 등등 서비스, 민주일반 뭐 다들 이렇게 파업을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24일 또 하루 파업이 아닙니다. 24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투쟁,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한국 사회, 침몰하는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는 그 대장정이 저는 첫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발, 그 다음에 노동절 5월 1일, 노동절 때 대규모, 저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저 이상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이 정부의,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분노가 나타날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행사도 성사가 될 건지는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노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김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저도 이제 임기 막 시작해서 함께 지금 이 현안 문제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심각성들을 서로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는 같이 지혜를 맞대고 연대 투쟁을 해야 된다. 공동 투쟁하자.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어서 조만간 큰 대단결의 원칙에 노동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이번 그 싸움에 있어서만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하나로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폭발성 있는 사안들인데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서로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시민들에게도 보기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노총이 지금 총파업을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이 될 수 있는 총파업은 1997년 초, 그 당시에 이제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했죠. 안기부법과 함께 그 당시 날치기 처리했다가 총파업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한 3개월 뒤에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철회를 했죠. 노동법을. 그때가 기억에 남고요. 그 이후에 민주노총의 어떤 파업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별로 유력적이지 못했어요. 항상 그 파업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파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너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맨날 말로만 하는 파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파업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대통령이 직접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무력하게 거기에 당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정말 노동자를 잡는 골든타임 운운하는 정부의 모습에 우리 노동자들도 다시 분노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투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과 다르게 좀 더 단순한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순을 바로잡는 문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까지, 그리고 80만 조합원을 넘어서 1000만 장거래, 2000만 노동자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의제들을 걸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잠깐 시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노동시간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는 저 혼자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창조경제 일자리를 정부는 10억 투자할 때마다 30배에서 35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대 재벌이 갖고 있는 국간의 500조 중에 10%, 50조만 투자하면 15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단방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수천만 원씩 빚을 져가지고 대학을 나와도 알바로 전전할 수밖에 없고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이 인생을 청춘의 꿈들을 다 짓밟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민주노총이 이제는 싸워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장에 다녀보니까 각종 결의대회를 끝나고 시내를 가투하고 행진을 하다 보면 시민들이 애사롭지 않아요.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우리가 시위를 하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그래 내가 앞에는 싸우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싸워준 거야. 민주노총이 싸워줘서 고맙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 갔다 오는데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총파업을 지지한다. 청년, 학생, 빈민, 농민,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진보, 변혁 세력까지 모든 단체들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니 민주노총이 이 침몰하는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워주소. 이런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나는 감동적이었고 막중한 책임에 무겁습니다. 책임을 감수하기. 그러나 피하지 않겠다. 이것이 역사가 지워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담대하게 시민사회와 분노하는 민중들을 다 손을 잡고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 이 역할을 민주노총이 이번에 당당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첫 발입니다. 그리고 5일째를 거쳐서 5월, 6월 투쟁, 7, 8월, 11월 민중 총선 걸기까지 만약에 11월까지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지 않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 부패 정권, 썩은 내가 나는 부패 정권의 퇴진 투쟁들을 불사하는 민중 총궐기가 11월 달에 기다리고 있음을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각오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그 기업도 일으켜 세워야 되지만 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노동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방식들, 그 박정희 정부 이래 추진해온 똑같은 방식들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정부는 이번에도 뭐 그 예상대로요. 그 이번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뭐 구속을 우선으로 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심을 등에 얻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패한 정권 성완종 게이트로 저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게이트로 권력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이런 정권이 과연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또다시 노동자들에 전가하려는 이런 일방적인 노동 정책에 노동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반성하고 노동자들의 정말 이 한국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해법을 출발하고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조건들이 갖춰준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동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들, 이제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으로 몰고 있는 정부의 처사들은 오히려 정부가 이를 불법으로 몰고 노동자들을 억압할 수 있는 동력도 사실 지금 없습니다. 자기 권력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의 근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뭘로 저희들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누가 줍니까? 국민이 그 권한을 저는 안 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불법 운운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부가 오히려 지금 노동부 장관을 시켜서 단협을 계약하고 임금 각종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일반회고를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다. 불법의 근원지는 정부고 노동부다. 이렇게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민주노총에서 총파업을 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요. 다른 때와 좀 그 독특한 내용이 있는데 그 최저임금 1만 원 그렇습니다. 인상 요구거든요. 그 뭐 이번에 그 사항을 뭐 요구한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민주노총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별로 아니에요. 아주 뭐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로 우리의 민주노총 투쟁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서민들이 지금 다 힘들잖아요. 예.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구조에서 여전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경제 선순환 구조에 아무런 링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정말 그야말로 썩어 빠지게 노동을 하는데 아무런 삶은 좋아지지 않고, 지금 사회자도 아시겠지만 지금 200만 원도 안 받고 개인 생활을 유지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 최저임금은 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또 최저임금 1만 원을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5% 7%씩 조금씩 오르면 있잖아요. 사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면 임금 총액으로 그 법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7%가 올리잖아요, 최저임금을. 그러면 총액으로 수당이나 상여금을 깎아버리고 그걸 갖다가 법의 기준으로 맞춰서 그 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현장에는. 이걸 일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에 올릴 때 대폭적으로 10,000원을 인상해서 그런 근본적인 구조를 해소하자. 이것이 맞는 것이고, 이랬을 때 삶이 되고 가계소득을 통해서 경제가 다시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 이런 상황을 민주노총이 이제는 20년입니다. 올해 민주노총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서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 이렇게 국민들도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은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중소 영세 뭐 상공인이라고 상공인. 할까요? 네. 예, 이런 이제 소규모 고용을 하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반대급부라고 할까, 혹은 뭐 연대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각종 지금 FTA 체결을 하고 나서 사실 경쟁력이 떨어진 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들을 세금으로 지원했던 것들은 지금 현행도 진행형에 있거든요. 중소영세 상공인과 사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최저임금 때문에 그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지원책 정부가 강구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좋은 일자리 문제하고 관계됩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올라가면 생계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IMF 이후에 몇 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배 정도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예. 그것은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생계형 창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먹이살이 되고 2년도 못 가서 다시 폐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창업을 하고, 악순환이거든요. 그 최저임금은 안 되는 사업주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정말 자영업자 구조들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속에서 소비 구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재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지원책들을 강구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카드 할인료들도 중소사업자도 해주고, 또 재벌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는 문제를 철저히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뭐 각종 지금 떡볶이집부터 시작하고 빵집까지 시작해서 김밥집까지 다 재벌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먹거리 이런 일자리들, 이것들을 다 해소시켜버리면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경쟁력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최저임금을 10,000원 주더라도 경쟁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비중은 이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재벌의 문화발적 시장 진출을, 재래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을 막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현재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고민하고 있고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요즘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일환일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 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라는 문제도 사실 뭐 이케아 같은 데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계 기업들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1시간 다 지나버렸네요. 아, 그랬어요?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예. 예, 열심히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가 드디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사망 전에 의리와 신뢰를 외쳤지만 돌아온 건 배신뿐이란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원래 조폭문화의 핵심은 의리와 신뢰보다는 배신입니다. 돈으로 다져진 조폭문화가 정권의 핵심 구획까지 깊게 확산된 사실에 그저 경악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me the song and I'll sing it like I mean it. Give me the words and I'll say them like I mean it. 'Cause you got my heart in a headlock. You stopped the blood and made my head soft. And God knows you've got me sung.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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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Danny boy, don't be afraid to shake that ass.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The dust may just blow away if you wait for a windy day, but you may find the chances passed you by. I can't do the walk, I can't do the talk, so give me the sun.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음.